찔끔찔끔 올리는 건 소용없어. 네. 절대 시장에 영향 못 줘. 네. 그래서 이번엔 75, 50, 네. 100 네. 던지는 거예요. 미친 거죠. 네. 추석 지나고 나니까 네. 그 초코파이랑 뭐 너구리 이런 게 뭐 맞아요. 올라갔다고. 맞아. 그리고 지금 물가 인상이 이제 막 체감 팍팍팍 된다는 분들이 네. 많거든요. 네. 거기다 미국에서는 또 그 소비자 물가지수 좀 떨어지네 했는데 아니 오히려 반등했다고. 그렇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지금 뭐 나스닥 5%막 하락하고 막 그러는데 도대체 지금 물가가 잡히는 기미가 안 보이네요. 안 보입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주가를 비롯해서 네. 경기가 이렇게 사단이 나가고 있고요. 네. 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번에 그 미국에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발표하기 전에 네. 시장의 전문가들의 컨센서스가 지난달보다 좀 더 낮은 8.0 정도 나올 것 같아요. 했는데 세상에 8.3이 나왔어요. 네. 그것은 그리고 지난달보다 좀 높아졌고 네. 이것은 무슨 얘기다? 아직 물가 못 잡고 있다라는 시그널이에요. 음. 근데 더 무서운 건 그거는 이제 언론에서 많이 보도하신 것들이고요.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어요. 네. 이 근원 물가 지수는 우리가 계절적으로 농산물 가격은 왔다 갔다 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유가는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근데 이 두 가지가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대외적이고 계절적인 요인 때문에 물가가 진짜 얼마 올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걷어내고 네. 진짜 근원적으로 지금 물가가 어떤 흐름인지를 따로 보는 걸 근원 물가 지수라 불러요. 근데 이 근원 물가 지수는 더악영향이에요. 계속 오르기만 해요. 계속 올라요. 오르는 폭도 높고. 어.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물가 못 잡네. 그러면 원유나 뭐 이런 것들이 비싸져서 물가가 올랐다라고 많이들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도 올랐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왜 오르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일단 첫 번째는 유가나 이런 것들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 가격을 올리기로 했던 그 시계열이 시차를 거쳐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석탄이나 석유나 이런 것들의 원료 중에 일부가 화장품에도 들어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마트에서 사는 화장품이나 화장품 가게에서 사는 화장품은 바로 그 유가 올라갔을 때 만든 화장품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럼 당연히 지금 와서 이제 시차가 가격이 이제 있으니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한번 가격이 인상될 수 있는 어떤 유발 요인이 앞분기나 그 전분기에 있으면 네. 그 뒤에는 물가가 인상되는 폭과 범위가 더 넓어지는 게 통상적이에요. 네. 그런데 그게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겠지 생각을 했는데 더 광폭으로 올라왔다는 건 다른 요인들까지 많은 거죠. 네. 대표적으로 공급이 제대로 안 되고 네. 있고 예전에는 중국에서 싸게 요금 받아다가 조립만 해서 갖다 팔았는데 중국 거 이제 안 받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이래저래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원래 코발트는 이 나라 게 제일 싸서 이 나라에서 네. 코발트 가져오고 니켈은 저 나라 게 제일 싸서 거기서 가져왔는데 이 코발트 많이 나는 이 나라 지금 코로나19 뒤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내란 상태네. 니켈만은 저쪽은 아직도 코로나19 확산 중이네. 그럼 그다음 어디서 사지? 조금 비싼 데서 사오고 이런 물류난 공급망에 대한 교란 네. 이런 것들을 또 가격 올라가고. 그러니까 예전 같았으면 뭔가 글로벌 전지구적으로 뭔가 극도의 효율성을 따져가지고 좀 싼 거 가져오고 네. 뭐 인건비 싼 중국에서 만들고 해가지고 네. 인위적으로 좀 인플레이션이 좀 낮아졌었다면 지금은 서로 막 좀 견제하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네. 약간 세계화랑은 좀 반대로 가면서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맞습니다. 전쟁도 있고 뭐 공급 부족도 있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물가를 올렸던 이유가 이건 네. 좀 약간 시차가 약간 있습니다. 네. 강달러예요. 강달러. 네. 이 강달러는 미국 이외 국가들에게는 인건비 상승 압박 요인이에요. 강달러가 인건비를 올려요? 네. 그리고 물가 상승 압박 요인이죠. 다른 나라한테? 네. 지금 미국 연준에서 네. 지금까지 찍어낸 달러의 총량 중에 네. 3분의 2가 외국에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강달러라는 건 외국에서 달러를 사용하는 많은 국가들에서 서로 지급할 때 돈을 더 많이 내야 되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럼 내가 더 많은 돈을 줘야 되고 더 많은 돈을 줘야 된다? 그럼 가격에 전가해야죠. 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원자재 살 때도 또 달러 써야 되고 네. 농산물 사올 때도 달러 써야 되는데 또 이것도 비싸서 또 물가 또 올라가는 거예요. 아, 그럼 서로 계속 올리고 있는 거네. 그렇죠. 네. 그렇게 물가 올라가니까 근로자가 뭐라고 했어? 사장님, 이 월급은 나 이제 일 못합니다. 생활이 안 돼요. 인건비 올려주죠. 네. 인건비 올려주면 다시 또 물가 올라가고. 아. 이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네. 왜 이렇게 물가가 안 잡히느냐? 약간 아직 요 구간에 와 있는 거죠. 네. 아, 그러면 이게
지금 뭐 원유는 그래도 좀 빠진 것 같고 뭐 이래저래 조금 빠지는 것들도 있기는 있던데 그래도 당장 뭐 단기간에 잡히긴 좀 어렵다. 네. 이렇게 그리고 봐야 되는. 원유 얘기하셨으니까 그것도 답변을 좀 드리면 네. 옛날에 오일 쇼크 때 네. 석유 역할을 하는 게 지금은 석유만 보면 안 되고요. 석유 플러스 천연가스를 봐야 돼요. 네. 우리가 전력 수급 체계에서 천연가스 비중이 석유보다 더 높은 나라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원자력하고 천연가스가 거의 비슷비슷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천연가스가 전체 에너지 가격의 동향을 오히려 설명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천연가스 가격은 계속 오르잖아요. 유가는 떨어지지만 네. 우리가 주유소에서 기름값은 보지만 천연가스 가격은 잘 안 잘안 보잖아요. 보죠. 그러니까 모르시는데 작년 대비 네. 저점 고점 비교하면 10배예요. 아, 10배요? 네. 그렇게 오른 이유는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네, 네, 네. 뭐 최근에 뭐 우크라이나가 뭐 일부 수복했네 뭐 그런 기사도 보이던데 그래도 뭐 당장 끝날 기미가 뭐 당장은 그럼요. 없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어요. 네. 그럼 유럽인들이 다시 러시아랑 사이좋게 지내면서 가스 쓸까요? 그것도 퀘스천 마크죠. 그렇죠. 예. 그러면 전 세계에서 천연가스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고 가장 많은 수급을 해왔던 러시아를 네. 그건 쓰지 말자라고 하면 나머지 천연가스를 나눠 먹어야 되는데 그렇죠. 앞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언제쯤 안정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야, 그러면 지금 물가도 안 잡히고 안 잡히지만 잡겠다고 계속 금리를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금리는 올라가겠네요. 네. 이대로 가면. 근데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데 요런 기조가 되면 네. 어떻게 되냐면 미국의 물가가 먼저 잡힐 수 있겠죠. 좀 설명을 드리면요. 미국이 이렇게 고금리를 하고 강달러가 아니라 이제 킹달러 기조를 하다 보니까 네. 여타 국가들의 이렇게 물가가 상승이 더 압박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찌 보면 좀 냉정하게 표현하면 미국이 자신들의 물가를 잡기 위해서 다른 나라의 물가 올라가는 걸 선택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러면 좀 천천히 올리지. 네. 75pp, 75pp 아니면 50pp 그런 수준까지 왜 광폭으로 올립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제 경제는 전혀 달라요. 원래 우리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면 네. 그러면 달러는 강해지고 네. 그래서 연준의 금리가 달러의 가치에 상당히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음. 그 결정적인 증거가 2004년 6월 달부터 네. 2006년 6월 달까지 네. 미 연준에서 단 한 번도 안 쉬고 금리를 계속 올렸어요. 네. 25bp, 25bp 쫙쫙 올렸어요. 그래서 금리가 어떻게 됐느냐? 그때 2004년 6월 달이 1%였는데 네. 2006년 6월 달이 됐더니 5.25%가 된 거예요. 어. 5배 올랐어요. 금리가. 네네네. 그럼 그동안 와 달러 가치가 얼마나 올랐을까 해야 되는데 네. 그 기간 동안 달러 가치가 떨어졌어요. 어. 그의 이 얘기는 한 세 가지를 우리가 시사점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금리만은 아니다. 다른 그렇죠. 영향이 있다. 맞습니다. 첫 번째 시사점은 미국 연준의 금리 기조는 달러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한된 요소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달러 가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네. 시장의 달러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에요. 시장 메커니즘이에요. 네네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미국 연준이 인쇄한 달러의 3분의 2가 외국에서 유통되거든요. 그 뭐 연준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걸로 그 절대 가치가 결정되는 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연준의 금리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네. 두 번째. 그 당시 연준이 왜 우리가 5배나 금리를 올렸는데 달러 가치가 왜 안 올랐지? 떨어지지? 왜 떨어지지 심지어? 네, 네. 봤더니 시장에서는 25bp씩 단계적으로 올리는 거 미리 예고하면서 하잖아요. 네. 대응을 다 해요. 그 정도 알았어. 25p 올려. 뭐 2년에 걸쳐서 올렸으니까. 네. 그리고 그것도 2년에 거쳐서 5배로 올렸지만 네. 그래도 이렇게 단계적으로 0.25%포인트씩 올리는 건 뭐 금융상품을 살 거를 이렇게 바꾼다든가 대출을 어떤 형태로 바꾼다든가 대응할 하면서 시간은 대응을 하는 거예요. 충분했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많은 연준 직원들이 음. 인식한 거죠. 찔끔찔끔 올리는 건 소용없어. 네. 절대 시장에 영향 못 줘. 네. 그래서 이번엔 75, 50, 네. 100 네. 던지는 거예요. 어. 미친 거죠. 네. 미친 근데 거죠. 이렇게 되면은 네. 필연적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거잖아요. 미국 바깥의 시장에 충격을 주지. 미국은 지금 당면 가져야 물가 낮추는 건데. 네. 그래서 강달러 만들었잖아요. 네. 미국은 강달러가 아니라 킹달러 됐으니 네. 외국에서 원자재 사올 때 싸게 사올 거고 그러겠죠. 공산품 사올 때 싸게 사오고 그럼 미국 국민들은 내 월급 가치가 늘었잖아요. 네. 상대적으로 물건 가치가 싸지게 되는 네. 거죠. 미국은 그래도 그런 기조를 누릴 수가 있죠.
그래서 뭐다? 그때 이후로부터 미국이 물가나 시장에 강력한 영향을 주려면 예전에는 50bp 가까이 올린 적도 많긴 했었어요. 네. 하여튼 그런 형태로 금리를 광폭으로 막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달러의 가치를 정하는 건 진짜 시장 원리구나. 네. 달러를 원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많으면 달러는 무조건 올라가고 기준금리가 뭐든 간에 네. 필요 없다고 하면 무조건 떨어지는구나 이건데 네. 그럼 이 다음 행보를 보자고. 네. 네. 미국 연준이 지금 금리 이번에 또 올릴 거고요. 네. 또 올릴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4%대 기준금리까지 그냥 갈 거고 네. 4.5%까지도 그냥 충분하다가 아니라 충분히 갈 수 있다. 네. 그걸 의심을 잘 안 해요. 그럼 지금이 2.5%니까 아직 갈 길이 멀단 네, 말이에요. 네. 물론 이제 뭐 성큼성큼 올리면 또 금방 가겠지만. 자, 그럼 뭔 얘기냐? 그걸 다 안다는 건 네. 다른 나라 입장에선 이미 달러 어마어마한 강세구나. 미국의 고금리 생기는구나. 이제 외국에 있던 달러 돈도 다시 미국을 향해 들어가요. 미리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미리 가거나 또 계속 가겠죠. 그럼 외국에선 환율이 더 급등하겠죠. 네. 개도국들은. 네. 환율 급등하면 물가 상승 더 오르겠죠. 실질적으로 지금 두 자릿수 물가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이 너무 많아요. 네. 이집트, 튜니지, 스리랑카, 파키스탄,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78%. 맞아요. 아르헨티나 기준금리 68%인가? 맞아요. 네. 자, 아르헨티나, 엘살바도르, 네.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영국, 그다음에 발트 3국 네. 다 두 자릿수예요. 영국도 막 10%씩 물가 맞아요. 올라간다고. 유럽 전체 평균이 9%니 뭐 말 다 했죠. 네. 바로 강달러 기조 속에서 이런 현상이 생겼어요. 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걸 못 견디는 나라가 생기겠죠. 그러겠죠. 그 나라의 어떤 국민이나 기업이 이 물가 못 감당해. 이 환율 나 못 감당해. 네네. 하면서 자빠져요. 네. 그러면 그 나라들 중에 일부는 채무 불이해. 우리 옛날에 IMF IMF. 외환위기나 네. 금융위기. 네. 그럼 어떻게 된다? 신흥국발 금융위기 금융위기 있다 네. 하면 더 돈이 또 옮겨 가요. 그러면 환율이 더욱 강해지고. 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나? 미국은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물가 안정할 수가 있겠죠. 야, 지금 달러면 다 살 수 있어. 네. 초코파이 10상자에다가 라면 2상자 사왔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이 좋은 거라고 판단하는 건가요? 이럴 수 왜냐면은- 있죠. 저는 뭐 그렇게 악당이라고 표현하고 싶진 않은데 네.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있지만 네.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은 자국 국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네. 이형 만리의 국가들의 안위까지 걱정하진 않아요. 우리나라 이창용 그 한국은행 총재가 일본이 걱정돼서 중국이 걱정돼서 그런 소리 하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냉정한 거죠. 네. 그러면은 반대로 물가 잡는다고 네. 금리를 올리는 거는 맞는 처방이에요? 제한되지만 공급 쪽에 문제가 있는 건데 제한되지만 그래도 그걸 해야죠. 이거 말고는 딱히 없으니까 다른 대안들이 많지 않아요. 전쟁을 끝낼 수도 없고 그렇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대로 가면은 미국은 좋은 일인데 나머지 이제 세계들이 쪼그라드는 상황이 될 거고 네.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포지션은 어떤 수준일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환율이 너무 빨리 오르고 있어요. 네, 지금 뭐 1,400원 뭐 돌파하고 뭐 그러는 것 같은데. 네. 한 43개국 비교 대상 화폐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그중에서 40이에요. 그러니까 떨어진 폭이. 네. 그러니까 너무 많이 떨어진 거죠. 음. 우리보다 더 많이 떨어진 화폐 가치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비교 대상이 영국, 아르헨티나, 스웨덴. 되게 심각한 나라들 빼곤 네. 우리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안 좋았나요? 그게 아니라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대외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네. 수출 의존도가. 네. 그러니까 바깥에 슬쩍 바라보면 우리도 휘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우리나라는 자본시장, 외환시장,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거의 무제한적으로 열려 있어요. 그러니 돈을 그냥 쉽게 뺐다 넣었다 할 수 있으니 휘청휘청하는 거예요. 환율이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크게 요동치는 거죠. 구조가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 때문에 그냥 환율이 떨어진 거다. 네. 근데 43개국 중에 42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면은 그 위에 국가들은 네. 대외 의존도가 약간 내수 중심의 국가들도 네. 있고 또 자원이 많다 보니까 크게 영향 안 받는 국가들도 있고 금융시장이라는 게 발달 자체도 안 된 국가들도 있고 다 사연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나름 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아니 그래서 지금 1,400 정도 되면 네. 야, 이 정도면 진짜 올 때까지 왔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네. 지금 구조상은 그러기가 더 올라갈 가능성도 높죠. 더 간다? 네. 와. 왜냐하면 연준은 지금 방송 기준으로 3번 네. 남았었는데 예. 그러면 3번 동안 75bp, 50bp 계속 올려갈 수가 있고 네. 우리나라는 2번 남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미국과 우리나라 금리 차이가 역전이 이제 심화되겠죠. 지금 이번에 똑같지만. 1포인트 올리면 그냥 역전되는 거죠. 맞아요. 네. 그럼 우리도 같이 올립니까?
그런데 우리는 같이 올릴 수가 없어요. 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네. 기업부채 문제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들 중에 누군가 진짜 쓰러져 낮아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반을 빼면 바로 죽는 애들이 있으니까. 있을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사람들은 뭐 방송 때문에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네. 영끌이 뭔지 몰라요. 왜? 네. 얼마나 자산에서 부채를 얻은 사람을 연끌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리느냐를 학술적으로 고민하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뭔가 그런 분들 어떤 그런 채무가 좀 당장 버티기 힘든 사람은 언제나 있다는 있으니까. 거죠. 예. 그런 분들이 크게 휘청거릴 수 있기 때문에 네. 한은의 정책 기조는 아직까지는 한 단계씩 올릴 거라고 했는데 이렇게 환율이 고공하면 가계부채 문제를 어떤 식으로 조금 버퍼를 두더라도 네. 다른 정책으로 2단계 올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금리 역전은 생기겠죠. 그러면 지금 뭐 외환 보유고가 막 팍팍팍팍 소멸되고 있다, 막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에 그냥 그걸 막아가면서 어떻게든 가는 건가요? 지금은 그래서 추가적인 대책들을 좀 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우리나라가 세계 외환 보유고 9위고 뭐 다 좋은데 네. 그걸로 해결될 상황이 아닌 것 같고 뭐 예전에 했던 통화 수합이나 이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하려고 회의하러 갔다 하면 그것도 조금 안전되는 요인이 되거든요. 작년에 만기돼서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그걸 좀 연장 좀 하지 좀. 예, 그러니까 아. 자동 연장 구문 하나라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 어쨌든 지금 상황이 뭐 심각하네. 그러면 한국 물가도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분위기인가요?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예를 들어 6%였다가 네. 갑자기 내년에 돼서 5% 4% 됐다. 아 물가 낮아졌네. 낮아진 게 아니죠. 그건 아니죠. YOY잖아요. 네. 전년 전년 대비. 동월 대비예요.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올해 6% 오른 거에 네. 다시 5%또 오른 거예요. 이게 숫자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작년 대비 낮아졌습니다. 언론에서 그렇게 했다고 낮아졌다고 생각하시면 이건 안 되는 거죠. 예. 야, 그러면은 지금 이 상황이라면 결국에 금리도 상승이 될 거고 그러면은 일반인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분들 입장에서 뭐 회사들이야 뭐 수출해서 뭐 강달러를 많이 벌어와서 어떻게 해결할 수도 있다고 쳐도 우리는 당장 임금이 안 올라가면 네. 물가만 올라가니까 되게 힘든 상황을 가는 거잖아요. 그냥 네. 긴축밖에 없는 건가요? 그래서 지금 참 이게 참 저도 송구하고 뭐 제가 뭐 연준 의장 같은 대단한 사람도 아니지만 네. 물가 잡는 걸로 부작용을 경기 침체를 선택하는 대안밖에 아직까지 연구를 못 해냈어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 총재도 네. 앞에 그 말씀을 넣잖아요. 미안하지만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 올려서 물가 잡는 게 우리한테 왜 미안하지? 경기 침체. 경기 침체되면 이제 회사가 망하고 뭐 개인도 좀 어려워지고. 직장이 힘들어지고 네, 뭐 그런 이런 게 것들이 있죠. 있으니까. 그리고 연준의 부의장들도 어떠한 고통을 감내하더라도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철칙이다라는 얘기들을 한 거거든요. 그게 다 이제 고통이라는 게 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물가를 결국에 잡으려면은 전쟁 끝나고 과거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과거와 같은 물가로는 갈 수가 없다. 이렇게 봐야 그렇게도 되나요? 되고요. 반대로는 경기 침체가 물가를 안정시키죠. 물건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누구 하나 죽어야 된다 지금. 이 판에서 또 그걸 또 이렇게 네 강하게 명이서 얘기하나? 고스톱 치면은 뭐 그중에 한두 명은 죽어야지 판이 끝나니까. 뭐 하여튼 뭐 그런 뭐 경기 침체가 오히려 수요를 줄이기 때문에 공급은 그러면 충분하니 수요가 줄었으니 가격이 다시 떨어질 수 있는. 고통의 시간을 한 번은 가야 된다. 그러면은 그냥 개인적인 견해로 한 얼마를 보세요? 어느 정도 지나가야 그래도 좀 이 분위기 뭔가 좀 힘든 분위기가 좀 그래도 좀 평온하다. 그냥 뭐 아주 뭐 호황 아주 뭐 편한 정도는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 맨날 뭐 예측 틀리고 연준 의장들도 예측이 틀리는데 왜 나한테 그래? 반년 전만 하던 얘기랑 또 다르죠 지금 사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계속 얘기하지만 경제는 계속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다 다른 의견이 매일 나오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네,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내년 연말까지는 기다려야 된다. 계속 뭔가 힘든 상황이다. 네, 내년 연말까지는 물가가 좀 계속 불안정할 거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급등하게 된 이유는 예측을 못한 건가요? 못한 거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것도 예측 못하고 코로나19라는 이슈도 사실 경제학자들은 방역학자들이 아니거든요. 방역 전문가도 모르는 일이었고요. 그게 이렇게 될지도 몰랐고 네. 뭐 백신이 있으면 다 이제 잦아들 줄 알았더니 계속되는 현상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기질도 되게 독특해서 코로나19 때 퇴직했던 사람들이 일자리로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측을 할 수가 없었다. 네, 그리고 가치 판단이 바뀐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업들은 갑자기 인건비를 대규모 올려서 제발 일하러 와주세요 해서 인건비 올렸으니까 가격 올리는 거고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유발되고 갑자기 코로나19로 그 친환경 분위기가 일어나니 이 친환경이라는 게 초반은 어쩔 수 없이 인플레를 유발하는 요인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중첩되면서 굉장히 복합적으로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경제라는 거를 뭐 예측을
하려고는 하지만 그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제학자들에게 물어봤었을 때 네. 3개월치까지는 어느 정도 그래도 꽤 전망을 해요. 근데 3개월 이후부터는 급격히 예측 적중률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같은 사람들도 사실 이름 걸고 나오잖아요. 네. 이게 저는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자니까 오히려 저 자신을 압박하는 거예요. 네. 제발 정호야 공부 좀 해라. 왜냐하면 이거 얘기 잘못하면 또 계속 네. 놀림거리 당하거든요. 그거를 뒤에 딱 등에 땀 지금 많이 나요, 저거. 예. 그걸 해놓고 저 공부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고민하고 오는 저에게 그냥 어떻게 보면 숙제를 주는 거죠. 뭐 경제학자들이 예언가는 아니니까 그렇죠. 예측을 하는 네. 뭐 이런 사람들이니까. 근데 몇 달 뒤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게 모르죠. 또 경제니까 결국에 항상 좀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